여기 한국이 5,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현재 한국인 대부분이 중국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문명이 황허 문명 덕분에 역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미국인 제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아시아계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영향으로 아시아를 좋아하게 되었죠. 미국식 이름은 스테판이라고 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고향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며 꼭 저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스테파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몇 달밖에 같이 지내지 못했지만 동양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과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은 이타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대학교를 동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꿈에도 그리던 동양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테파니가 아마 중국에 살고 있다는 추측을 했고 중국의 문화나 물건들이 저에게 친숙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미국에서 유능한 아시아 전문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스테파니처럼 수많은 좋은 아시아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미국에서 느꼈던 피로감까지 한 번에 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있었죠. 미국에서는 옆집 사람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고 늘 총기 사고나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로 시끄럽곤 하지만 아시아처럼 정의 문화가 있고 힘들 때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있다면 그런 삭막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하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아시아로 유학을 간다고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걱정에도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제 친구들은 전부 중국에 간다면 큰 후회를 할 것이라고 했고 아시아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무서운 사람도 많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모두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진짜 괜찮겠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 자유도 별로 없고 너처럼 미국에서 자란 애가 적응하기 힘들걸? 솔직히 너 너무 동양에 대한 환상이 큰 거 아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미국처럼 다양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닐 텐데 혹시라도 차별받으면 어떡해? 중국 음식은 위생 문제 많다고 하던데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중국은 감시도 심하다던데 인터넷도 막혀있고 내가 미국에서 쓰던 SNS도 다 못 쓸걸? 미국에 있을 때처럼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 친구들의 걱정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점점 더 겁을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죠. 어떤 친구는 아예 저를 붙잡고 말리려고 했어요. 중국에 간 미국인들이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이유 없이 추방당한 사례도 있대. 그런 뉴스 못 봤어?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을 수도 있어. 게다가 요즘 중국 경제도 불안정하잖아. 너 거기 가서 진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한국이나 일본이 더 낫지 않아? 그때까지 저는 중국이 아시아 문화의 중심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걱정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아시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제니. 너의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친구들의 걱정을 들으면서도 스테파니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줬던 친구. 그 친구가 중국에 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심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아시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적합한 곳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처음 도착한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고 안내 방송은 중국어로만 나와서 잘 알아듣지도 못했죠. 입국 심사를 받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밀고 들어와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적응해야 할 문화구나 하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가 입학하게 된 대학교는 중국에서도 꽤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처음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높은 건물들과 넓은 광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건물들이 조금 낡아 보였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기숙사로 들어가 보니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구조였고 침대 위쪽은 잠자는 공간, 아래쪽은 책상이 있는 2층 침대형 구조였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시설이 깔끔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 공간이 보장되는 생활에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수업 첫날 교실에 들어가자 중국인 학생들이 이미 3, 4모 모여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한쪽 자리에 앉았는데 모두 자기들끼리 빠른 속도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조금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저도 저 대화에 끼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교수님은 빠른 중국어로 강의를 했고 칠판에는 한자로 가득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지 싶었는데 막상 강의가 진행되자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주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멍하니 칠판만 바라볼 뿐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조별 과제를 해야 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조를 짜야 하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듯 자연스럽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은 학생들 중 한 명에게 조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상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조를 찾아갔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조를 찾지 못한 몇 명과 함께 자동으로 같은 조가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고 정이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도 저 스스로 녹아들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스테파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저는 어린 시절 그 친구가 보여줬던 따뜻한 아시아의 이미지를 기대하며 이곳에 왔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문화, 생활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다들 자기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저와는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죠. 가끔 말을 걸어도 대충 웃으며 넘어가거나 어색하게 한두 마디만 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친구들이 했던 걱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하러 온 거니까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첫 전공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교수님이 이미 칠판 앞에 서 계셨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중국 역사와 문화를 전공한 권위 있는 학자라고 소개되었고 첫 강의부터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중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명입니다.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왔죠. 특히 한반도는 중국 문명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왔고 한국의 문화, 사상, 언어 등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였고 오히려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마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죠. 한반도는 기원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나라 때는 한사군을 설치해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 후로도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한푸에서 유래된 것이고 한국의 문자 역시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곳은 중국이니까 당연히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이 가르쳐지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또한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했고 심지어 조선의 왕들은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왕들은 중국 황제의 신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전부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일 거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깊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3, 4, 5 모여 토론을 나누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노트 필기를 정리하면서 교수님의 말을
다시 곱씹어봤어요. 중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것과 걸러낼 것을 스스로 구분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다시 역사책을 펼쳤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단순히 중국의 관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시아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강의 시간,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고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의 지배 아래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독립적으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하지만 한국은 한 번도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일부 지역에 불과했고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려나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제관계의 일부였을 뿐 중국이 한국을 직접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하고 삼전도에 항복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백히 한국이 중국에 예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건은 조선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외교적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이후에도 독자적인 왕조를 유지했고 청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 문화, 법제는 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했으며 단순히 중국의 속국으로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저와 교수님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고 이는 중국이 최종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건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흔한 외교 관례였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다이묘들도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하라고 부르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고 청나라의 끝까지 저항한 역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흥미로운 시각이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중국의 역사관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이 절대적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수업에서 무조건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수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며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까지 아시아에서 자국의 이기적인 역사관이 있을 줄은 몰랐기에 더욱 정확한 진실에 다가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너 대체 어디서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떠드는 거야? 한 학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다른 학생들도 거들며 비아냥거렸어요. 중국의 은혜로 한국이 존재하는 건데 그걸 부정해? 너 혹시 한국의 프락치 아니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저를 조롱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눅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연구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 한 번도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단지 외교적 관계 속에서 중국과 교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더욱 화를 냈어요. 이봐, 한국이 조공을 바친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그게 곧 중국의 속국이라는 뜻이야. 너 같은 애들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을 깎아내리는 거야.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조공은 당시 동아시아 외교체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일본도 명나라에 조공을 바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일본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인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들은 제 말을 반박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논리를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애들은 결국 서양에서 와서 아시아를 갈라놓으려는 거지.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역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 역사적 근거를 가져와 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비난과 욕설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강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중국에서 한국사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 만연하다는 걸 직접 경험하니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시대부터 공부하려 했지만 곧바로 그보다 훨씬 오래된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그 이전의 부여,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중국과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주변국 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역학 속에서 오랜 세월 얽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땅, 중국 동북 지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구려가 요동을 넘어 지금의 베이징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니, 발해는 한때 수도를 지금의 길림성과 흑룡 강성 지역에 두고 번성했다니, 이건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아닌가? 중국에서는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고구려는 명백히 독립적인 국가였어요. 그들의 군사력, 문화, 법률 체계, 독자적인 왕조 계보까지 모두 중국이 아닌 한국 역사로 봐야 하는 증거들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산둥반도나 요서 지역까지도 고대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조선의 영토가 요동을 넘어 요서까지 미쳤다는 기록도 있었고 부여와 백제의 영향이 중국 대륙 깊숙이 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까지 중국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었고 제가 믿고 있던 중국 중심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모른 채 중국의 역사관만 받아들이면서 살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됐을까? 저는 한국의 역사서를 찾아서 더 깊이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히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수업에서 나오는 중국 중심적인 역사 해석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무조건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동경했던 정이라는 문화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문화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이란 말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부할수록 그 의미가 훨씬 깊고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감정이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감성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스테파니가 늘 저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줬던 것도 한국의 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땐 그저 친절한 아시아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였던 거죠. 그래서 스테파니가 항상 고향에는 정이 있다고 말했던 거구나. 더욱 흥미로웠던 건 정은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정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정을 베푸는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옆 테이블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반찬을 덜어주기도 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도 쉽게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문화는 제가 경험했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나눠 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문화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배려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라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 깊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히 아시아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야말로 제가 정말 꿈꿔왔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공부할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동양에서 찾고자 했던 정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는 사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온 건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처음엔 스테파니가 중국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면 당연히 제가 찾던 문화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개인주의가 강했고 서로 도와주거나 나누는 문화보다는 경쟁과 서열이 우선이었어요. 어떤 교수는 저를 중국보다 열등한 서양인으로 보았고 학생들은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제가 원했던 따뜻한 공동체 문화는커녕 역사 왜곡과 차별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잘못된 곳에 와버렸어. 여기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야 해.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다행히 한국에는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과 유학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 초청 장학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여러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학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어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한국학과를 생각했지만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 역사학과나 정치외교학과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어 공부였어요. 지금까지는 독학으로 조금씩 배워왔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더 깊이 공부해야 했어요. TOPIK 등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면 유학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고 한국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실력을 키우기로 했어요. 비자 문제도 확인해야 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유학을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보았어요. 다행히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비교적 문이 열린 나라였어요.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도 정리했어요. 기숙사 신청,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방법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던 삶을 찾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한국을 향한 준비를 하며 더 이상 중국에서의 시간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이상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남은 시간은 그저 버티는 것에 불과했어요. 대학교 자퇴 절차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학기 중이라 일부 서류가 필요했지만 어차피 더 이상 중국에서 공부할 생각이 없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교수님께 자퇴한다고 말하자 그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유를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굳이 중국에서 더 이상 설득하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도 말렸어요. 이왕 온 김에 학위라도 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중국에서의 학위는 저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 정리를 끝내자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로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설렘이 몰려왔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한국어로 가득한 환경이 너무 반가웠어요. 입국 절차를 마친 뒤 미리 신청해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등록한 곳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태국, 러시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열정적이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 명절, 역사 이야기까지. 수업을 듣는 내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같이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서울 구경도 다녔어요. 충격에 빠진 첫 번째 감동은 대중교통이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줄 서는 문화도 자연스러웠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음식의 맛이 기가 막혔죠.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 어디서 먹어도 기본적으로 맛이 좋았고 음식점에서 반찬을 무료로 주는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한국인들은 스테파니가 어릴 적 보여준 것처럼 따스함이 있었죠. 길을 잃었을 때 지나가던 한국인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었어요.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들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들어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왔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한국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는 한국으로 왔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